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TAT 2급 제42회 최신 기출 문제의 이론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의 기본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랬는데요. 기본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뭐냐?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은 기업 실체의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는 가정을 우리가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하죠. 다음 세 번째,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는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2번 문제는요. 재고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뭐 재고자산 하면 잘 알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죠. 자, 1번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시가가 낮은 경우야죠. 네.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반대로 말했어요. 그렇죠? 취득원가가 재고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100원인데 공정가치 시가가 150원이면 이거 평가를 하나요? 안 하죠? 네, 이런 경우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상품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치를 말한다. 시가는 순실현 가치를 말한다. 단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현행 대체원가이다. 맞습니다. 2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자, 3, 4번은 어디가 틀렸나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하고 매출 원가에 차감이 아니라 손실인데 가산해야죠. 차감이 아니라 매출 원가에 가산하죠. 다음에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아니죠? 예,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 이게 뒤바뀌었어요. 예, 매출원가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이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주식회사 한공의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냐? 재고자산에 관한 문제가 2번, 3번 계속 나오네요. 자, 기말 재고 실사액은 50만 원인데요. 미착품 위탁 및 시용 판매부는 제외됐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창고에 있는 것만 조사했더니 50만 원이다. 네, 체크해 두시고 매입처에 주문하여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상품. 자,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는 것은 아직 도착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입처에 주문을 해서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상품이니까 우리가 매입자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거는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도착지 인도 기준이니까. 다음에 위탁 판매에 의뢰한 적성품 10만원 중에서 수탁자가 판매한 금액은 2만원이다. 그렇다면은 8만원은 우리의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적성품 중에서 10만원 중에서 수탁자가 판매 2만원 했으니까 우리의 재고에 포함되어야 될 것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창고에는 없어요. 수탁자 창고에 있지만 우리의 재고에 이건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8만원. 다음에 시용 판매 중인 시송품 100만원 중에서 구매 의사표시가 확정된 금액은 30만원이에요.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70만원이 있겠죠. 예, 그거는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우리의 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70만원은 우리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78만원을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실사액 50만원에다가 78만원을 더하면 128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야 되겠다. 네, 아시겠죠? 정리하시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주시면 되겠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주식회사 한공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결산 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단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네, 추계액 모두 설정한다 이 말이죠. 자, 1월 1일 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전기 2월액은 500만원이 있답니다. 이게 뭐예요? 기초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7월 1일 날 영업부 사원의 퇴사로 인해서 200만원의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분계가 뭐예요? 차변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이 현금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2월 31일 차변의 퇴직급여 60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600을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300에다 600 더해져 가지고 9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퇴직급여 추계액이 900만원이기 때문에 900만원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답은 900만원이다.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냐 하면서 가로 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지금 우리가 설정한 게 요 900만원 설정한 거잖아요. 900만원 그죠? 300 있었고 추가로 600을 설정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으로 가서요. 다음 중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만 짝 지어진 것은 이랬습니다. 자, 자본에 관한 계정 분류입니다. 이 자본에 관한 계정 분류는 우리가 FAT 1급 준비하면서도 이거 상당히 중요했던 거였죠. 예.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 맞습니다.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이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네, 자본 잉여금이에요. 여러분 자본 잉여금은 이익이 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감자 차익, 예, 이것도 자본 잉여금이에요. 이익 준비금은 예, 이익 잉여금이죠. 이익 잉여금. 자, 그래서 가라마를 찾으면 됩니다. 가라마 1번이 답이 있어요. 1번. 자,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1년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관련 내역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네,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거. 기말
이 문제. 이거죠? 네. 자, 첫 번째 거. 매출채권 기초는 50만 원입니다. 대손충당금의 기초 잔액은 매출채권 기초 잔액의 5%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5, 5, 25, 2만 5천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대손충당금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매출채권 중 5천 원이 기중에 회수 불능 처리가 되어 버렸네요. 그러면 대손 처리를 하죠.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만 원으로 대손충당금이 줄어들었어요. 매출채권 기말잔액은 60만 원이며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매출채권 기말잔액의 4%로 설정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4%로 설정하면 4, 6에 24, 2만 4천 원을 설정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2만 원이 있으니까 결산 때 4천 원만 추가 설정하겠군요. 그래서 그때 대손상각비가 4천 원 차변이 발생하게 되죠. 답은 4천 원. 차변의 대손상각비 4천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4천 원. 이 분계가 이걸 만들게 되는 거죠. 대손상각비를. 예,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분계의 내용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4천 원, 대변이 대손충당금 4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차근차근 내용을 정리하면 4천 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음은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은 결산 마감 전 다음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수정 전에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일 경우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되는 건데요. FAT 1급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제법 나왔었습니다. 자, 재고자산 매입거래 중복 입력으로 인해서 과대 계상이 되었답니다. 매입이 2번 잡혔다 이 말인데 매입이 2번 잡힌 거하고 당기순이익하고 영향이 자, 매입 거래가 뭐냐면요. 차변에 매입 거래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래요? 상품을 매입했다라고 했는데 재고자산. 네. 그러면 차변에 상품 또는 원재료 뭐 10만 원 현금 매입했으면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런 거래죠. 이런 거래는요 우리가 교환 거래다 그래가지고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이 거래가 자산 증가 또 대변이 자산 감소인 거래잖아요. 이런 거래를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거래의 종류로 분류할 때 이런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부릅니다. 교환 거래. 교환 거래는 손익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고치긴 고쳐야 돼요. 그러나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거래. 이건 무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당자 실수로 인해서 감가상각비를 과대하게 계상을 했어요. 30만 원을.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줄여줘야 되겠죠. 과대, 비용이니까. 비용을 30만 원 줄이면 이익은 커지는 거죠.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30만 원 커진다. 예. 다음에 세 번째, 당기분 이자 비용, 비용이죠. 관련 미지급 비용의 회계 처리를 누락시켰답니다. 그럼 미지급 비용이 대변의 부채로 인식이 되면 차변의 이자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20만 원은. 그래서 두 개를 합산 처리하면은 플러스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0만 원이 답이 되겠군요.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네? 1번으로 되어 있어요? 요 매입 거래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얼마가 과대 계상되냐면 50만 원이 매입이 지금 두 번 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 상품 계정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상품이 기초가 있는데 기초가 10만 원, 단기 매입이 지금 100만 원이다 이거예요. 원래 50만 원인데 그러면 판매 가능 금액이 110만 원이 되죠. 이때 기말이 10만 원이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100만 원이 되죠. 매출 원가가. 그런데 그래서 110만 원으로 이렇게 일치시키는 건데 근데 매입이 두 번 잘못 잡혔어요. 그러면 이게 50만 원으로 이게 고쳐지면은 네. 여기도 50만 원으로 60만 원이 되고 여기도 6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것도 50만 원으로 원가가 줄어들죠. 그 생각을 또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결산까지 지금 이건 결산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요 매입 당시의 거래에는 손익에 영향을 안 주지만 이게 결산 분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품 매출 원가에 그만큼 과대하게 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원가를 줄여들면 이익은 커지게 되죠. 네, 원가가 매입액을 줄어들면 원가도 같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실수했어요. 따라서 50만 원, 이 50만 원도 원가를 줄어드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럼 아니 원가가 매출 원가가 줄어들잖아요. 중복 입력으로 인해서 재고자산 매입거래 중복 입력으로 매입이 중복이니까 원가가 상승돼 있어요. 네, 상승돼 있죠. 네. 그러니까 빼주면 얘가 줄면 원가가 늘어나는 대신에 이득이 줄잖아요. 원가가 중복 입력으로 과대 계상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빼주면 원가가 줄어들죠. 그럼 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은 커지지 않나요? 매출 원가가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답은 1번이라고 돼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1번이 아니라 이거 50만 원은 플러스 요인으로 봐서 160만 원. 보기에 160만 원이 있어야 돼요. 160만 원. 16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해설집과 보면은 6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재고자산 매입 거래가 중복이 돼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해설한 대로 매입 거래가 중복이면은 그만큼이 매출 원가로 가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입에서 빼주면 매출 원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말 재고 금액이라는 것은 실사 금액으로 항상 정의하는 겁니다. 결산할 때. 장부에 있는 그 재고를 기말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재고 조사 해가지고 장부 금액하고 실제 재고의 차이를 감모 손실로 정리하거나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금액은 장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틀렸다고 봐셔야 돼. 그게 맞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1번 9월 1일에 취득한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은 결산일 현재 만기가 2개월 남았으므로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된다. 틀렸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결산일 기준이 아니라 취득 시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시점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되죠. 다음에 2번 A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3,000원이고 B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2,000원이면 현금성 자산은 1,000원으로 기록한다. 네, 그렇죠. 예, 두 개가 다 같은 개념 과목이니까 당좌예금, 그래서 3,000원, 2,000원 빼면은 1,000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니다. 당좌예금. 요거는 당좌예금은 현금성 자산 3,000원이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해야죠. 네. 단기 차입금. 네, 함정이 많군요. 네, 우리가 당좌예금이 마이너스를 우리가 당좌차월이라고 하죠. 당좌차월. 기중에는 그냥 마이너스를 유지해서 그냥 관리를 하는데 기말에는 이걸 차입금으로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해야 돼요. 네. 그래서 B은행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를 B은행으로 해서 이걸 부채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당좌 여기 이런 경우 현금성 자산은 1,000원이 아니라 그대로 3,000원입니다. B은행의 마이너스는 차입으로 인식해야 돼요. 가고 있죠? 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네. 1,000원이 아니라 3,000원으로 기록이 된다. 다음에 3번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는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네, 자기압수표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죠. 단기금융상품이 아니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금융상품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거의 없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들은 이자 변동에 의한 가치 변동의 위험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4번이 맞는 것입니다. 4번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금융상품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 단기금융상품이냐면은 만기가 1년 이내이고 현금성 자산이 아닌 뭐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적금 이것이 단기금융상품이에요. 자기압수표는 현금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금융상품이 아니고 현금이에요. 현금 대용증권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8번까지가. 자, 9번부터 부가가치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단 관련 재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를 받았다. 자, 1번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 자,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우리가 간주공급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고 있죠.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사업자가 재화를 고객에게 접대 목적으로 증여한다. 고객에게 사업자가 재화를 고객에게 접대 목적으로 증여했다. 그러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겠죠? 예.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우리가 사업상 증여로 안 본다 그랬습니다. 공급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사업자가 상품 진열을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 이것도 판매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2번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김한공 씨가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영수증의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이랬는데요. 자, 김한공 씨가 사과, 휴지, 딸기 우유, 초콜릿, 사이다, 산낙지 이렇게 샀는데 합계가 이렇게 되고요. 면세 물품 공급가액의 합계가 얼마이겠느냐라고 했네요. 자, 사과 면세죠. 네, 1980원. 그 다음에 딸기 우유는 가공 우유예요. 그래서 과세고. 산낙지 이거 면세죠. 예.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A의 답이 됩니다. 네? A가 빵원이에요? 아, 공급가액은 없죠. 공급가액의 합계. 면세 물품의 공급가액의 합계. 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면세는 우리가 과세 표준이 아니다.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급가액은 이제 면세 물품의 금액이 아니라 지금 과세 표준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거 두 개 더해서 하나도 나온 게 없으니까 과세 표준이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어요? 위에서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면세 물품 공급가액의 합계. 뭐 이거 두 개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전부 영원이니까 영원히 하여튼 과세 표준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과세 물품의 공급가액의 합계. 나머지 더하면 되죠.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3,300원 더하기 2,640원 더하기 4,400원 더하기 3,300원 안 나와요? 13,640원. A가 0원이니까 그냥 2,520원을 부가세하고 저거하고 나누면 되는 거 피하고 싶어요. A가 과세 물품 공급가액. 2만 진짜 1번으로 응? 합계가 25,520원이면 아니. 합계가 13,640원이잖아요. 예. 이거를 이게 공급가액이 아니고 부가세가 포함된 거니까 얘를 나누기 1점 이 금액이 이 영수 잖아요. 12,400원.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됐다고 그랬나요? 네, 그냥 일반 영수증. 일반 영수.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예. 슈퍼마켓에 구입한 영수증이다. 부가세 포함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13,640원에 나누기 1.1 하면은 12,400원. 아까 우리가 다 더했던 거에서 나누기 1.1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급가액이 12,400원이 나오네요. 12,400원. 그리고 거기에 10%가 부가세 1,240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3번이 맞겠습니다. 네, 우리 영수증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또 작년에 처음 나왔네요. 네.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다음에 이 문제 만나면 여기 슈퍼마켓의 영수증에는 밑에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슈퍼마켓 영수증이 이렇게 나오나요? 쭉 나오고 밑에 부가가치세 따로 해서 합계 얼마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수증 그대로 저희가 농협 하나로 같은 데서 물건을 사면 면세 공급가액 얼마, 자세 그러니까 공급가액 면세 얼마, 공급이 부가가치세 나오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네. 저 공급가액 왜 안 나와 있을까? 그렇죠? 그게 네. 만세 금액이 그렇게 표시해가지고 금액이 딱 나오는. 글쎄요 말입니다. 네, 좀 뭔가 A가 영원인 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가슴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A가 0원이라는 게 이게 면세 공급가액이 0원으로 실제 영수증 보면 이거 두 개 더했었을 거예요. 예, 두 개 더해서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답을 억지로 찾으려니까 이런 건데 예, 그걸 더해서 A 값이 나왔으면 나머지는 실제가 나온 것도 아닌데 A가 영원으로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자, 그렇습니다. 네. 영수증이 이렇게 어렵게 돼 있지 않았을 텐데. 네, 3번. 여기 이거 많이 틀렸겠는데요, 10번이면? 네, 많이 틀렸겠어요. 네,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1년 2기 애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내역이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습니다. 그랬어요. 공제 가능한 것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제품 운반용 트럭의 수리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거 공제 가능하죠. 본사 사무실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 이거 공제 가능하죠. 임원 업무용 승용차 3000cc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50만 원. 3번 답이 돼야 되겠어요. 네, 11번은 아주 쉬웠습니다. 자, 12번부터 이제 소득세 문제죠.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1번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다른 소득이 있죠. 네. 그러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돼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공적연금소득이 있으니까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든가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으면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해당이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 3, 4번은 그럼 맞았겠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된다. 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예, 맞죠?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4번 기타 소득 중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원천 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네, 골동품의 양도 기타 소득이죠. 그래서 원천 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4번 맞습니다. 다음에 13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뭡니까 기타 소득 중에서 원천 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골동품하고 복권 같은 거, 복권하고 유사한 거, 그게 원천 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기타 소득이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아니죠. 틀렸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55%, 산출세액의 55%. 다음에 일용근로소득 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죠? 네. 소득공제가 하루에 15만 원. 답은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은 뭐가 틀렸나요? 네, 원천징수세율이 10%가 아니라 6%죠. 4번이 또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1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른 소득은 없으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세율은 6%입니다. 이랬어요. 자, 근로소득 금액이 900만 원이 있었고 사업을 또 했군요. 6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이니까 필요경비를 뺀 거예요. 국내 정기예금 이자가 2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예금 이자가 금융소득인데 이거는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건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쳐봅니다. 네.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이 1,500인데 거기서 소득 공제가 500이면 종합소득 금액은 1,000만 원이죠. 예. 이걸 빼야 되니까 1,500에서 500을 빼면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래요. 그러면 곱하기 6% 하면 답이 되겠네요. 1,000만 원의 6%는 60만 원이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요.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직계비속, 자녀는 주소가 같든 다르든 간에 언제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자녀가 외국에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동거 여부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죠. 다음에 두 번째,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틀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이었겠네요. 예.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1번이 맞고 2번은 중복 적용 안 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거는 3번은 뭐가 틀렸나 보세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1월분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수행한다. 1월분이 아니고 그렇죠. 2월분이죠. 다음에 4번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안 되죠. 대학교까지만 되죠. 대학원은 소득자 본인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었어요. 자, 우리가 42회의 그 이론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요. 오히려 뒤에 그 소득세 문제나 소득세 문제에서 수입 시기 문제가 나오면 참 헷갈리는데 그런 문제가 쏙 빠져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문제는 좀 쉬웠는데 10번 문제는 아주 예상 외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슈퍼마켓 영수증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좀 나오면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풀이하면서 재무회계 문제에서 7번 문제는 논란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말 재고 금액은 실사 금액을 보기 때문에 이건
중복 입력되어 있으면 그것이 매출원가에 가산됐다고 봐야 되고 매출원가에서 빼주면 이익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요인이다. 그래서 보기에 1번 보기를 160만으로 고쳐야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